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러시아의 파병대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병사들 얘기 일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 둘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에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북한의 부모들은 실상을 알고 있는지, 전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 2명 중 26살 리모 씨 인터뷰부터 조선일보가 공개했는데, 리 씨는 드론 공격에 대한 공포심을 그대로 드러냈고 각종 질문에 솔직하게 지금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드론을 한국군이 조종한다는 걸로 얘기를 들어 한국군과 싸우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턱에 총상을 입은 채 붙잡혀 말도 제대로 못했던 북한군 포로 리모 씨. 붕대를 풀고 전투 당시를 떠올리면서 무인기 공격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입대 동기들도 모두 죽고 전투에서도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당 다 희생됐습니다. 특히 자폭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를 탑재한 일명 마귀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마귀 무인기라고 합니까? 그 큰 무인기인데 요령상 감속이 설치해가지고 수류탄장 끄고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군이 무인기를 조종했다고 전달받고 자신이 한국군과 싸우는 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훈련은 드론 공격에 대한 대처 대신 빠른 도망이나 악으로 버티는 정신무장 위주였습니다.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 뭐 뛰거나 은폐지 숨거나 맞바닥에 총으로 쏘고 그런 훈련만 했지 무인기로 직접 떨구는 훈련은 못 해봤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러시아군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참전 북한군 피해와 관련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수가 사망했다며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리모 씨는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복무 현실을 고스란히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는 건 부모는 물론이고 자신도 몰랐고 군대에 간 이후 10년간 부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의 착잡한 현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찰총국 소속 병사인 리모 씨는 지난해 7월 1,000명 가까이 숨진 자강도 홍수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한 달 뒤 자대에 복귀했지만 이번엔 유학생으로 훈련에 참여하란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월 초에 또 나가지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받고 12월 중순 크루스크로 이동했는데 최종 목적지가 전쟁터란 걸 알게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크루스크를 해방하러 갔습니다. 그 지역에 우라늄, 핵고 나온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리 씨는 평양에 있는 부모는 자신의 참전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군사복무에 복무하는데 못 견디고. 리 씨는 자신을 비롯해 북한군 병사 대부분이 외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터에선 지시받은 것과 달리 동료들의 시신이 수습되는 건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리 씨는 또 2019년 김정은이 관광도시로 개발을 지시한 삼지연시 건설 공장에 투입돼 눈이 가슴까지 빠지는 맹추위를 경험했다며 당시가 전쟁터의 추위보다 훨씬 더 엄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생포한 북한군을 공개하면서 포로 교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리 씨는 북한이 아닌 한국행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모가 못 견디게 보고 싶지만 북한에 돌아가는 게 더 두렵다는 걸 뜻합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생포된 직후 북한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리모 씨. 이번 인터뷰에선 망설이다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다고 했는데 음악은 좀 들어가는데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 잘못 보면 잡혀가지고. 익숙지 않은 한국행을 택할 정도로 북한에서 포로가 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질이나 같습니다. 리 씨는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 거라며 포로가 된 게 알려지면 자신의 부모는 평양에서 쫓겨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리 씨가 쿠르스크에 올 때 함께 온 북한 병사만 2,500명 정도 되지만 북한에선 이들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또 파병 북한군은 대대 한두 명씩 배치된 보위부의 감시를 받고 러시아군과는 번역기로 소통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 통역해 주는 사람은 충분히 있었습니까? 보여주기가 있어요. 10대와 20대 초반을 군에서 생활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리 씨.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며 이제는 꿈을 꽃 피워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보신 것처럼 북한군 포로는 인터뷰 상대가 기자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의 뜻대로 한국행은 실제 가능한 건지, 또 어떤 합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정치부 이채영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북한군 포로 건강 상태부터 한번 짚어보죠. 총격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네, 맞습니다.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얼굴에 피가 묻은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붕대를 풀고 얼굴 상처도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오른팔을 관통한 총알이 턱에 맞아서 지금도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입니다. 식사도 아직 죽 정도만 가능해서 좋아하는 라면을 못 먹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만 입대하고 10년 동안 부모를 한 번도 못 봤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네,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보통 17살에서 18살 정도면 입대를 해서 10년 복무가 기본인데 대다수가 휴가 자체를 못 가는 현실입니다. 다만 집안 배경이 좋은 군인들의 경우에는 간부들한테 상납을 하면서 휴가를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북한군 포로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부모는 모른다는 거고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도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 한국에 올 수 있습니까? 네, 신병을 확보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하면 일단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입장이나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종전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전쟁 포로는 제네바 협약 이걸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보호를 받거나 송환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에 대해서 본국 송환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법 전문가들은 협약의 취지가 포로의 인권을 위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강제 송환하지 않는 게 더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예외를 적용할 거란 건데 이럴 경우 포로들이 제3국에 가서 정착하는 사례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국제법상에 포로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용병으로 봐야 합니까? 네. 북한이 파병이나 참전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일단 교전 당사국 지위가 인정이 안 되겠죠. 여기에 러시아마저 자신들의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한테는 포로 지위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러시아 군복을 입은 용병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이 포로 교환을 추진할 경우에만 북한군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이미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 측의 조력을 꽤 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한 당국자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합의가 상당 수준 진척이 됐기 때문에 인터뷰도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국가를 경유해서 오는 해외 귀순 사례와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용만 하면 직항으로 바로 이제 서울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합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만약 이들의 한국행이 성사가 된다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돌려보내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한 데 대해 법원은 정용 당시 안보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해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은 면하게 해준 겁니다. 법원의 판단,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예나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포승줄에 묶인 탈북 어민을 끌고 갑니다. 두 눈을 가렸지만 운명을 직감한 듯 군사 분계선 앞에서 주저앉으며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이내 두 명 모두 북한군에 넘겨집니다.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못 받고 납포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고는 미룬 겁니다. 재판부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추방에 가까운 송환을 했다며 일부나마 피고인들의 유책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적용할 법률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헌법 조항에 비춰봤을 때 너무 가벼운 처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재판부가 사실상 무죄임을 잘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선고유예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거라면서도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기 하야 가능성은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석동현 변호사는 헌재 탄핵 심판 절차의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증인신문의 기회도 제한을 하고 진술의 어떤 시간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특히 어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재판 진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문 대행이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면박을 주고 거부를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하야설도 일축했습니다. 조기 하야와 같은 그러한 주장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투병을 이유로 증인 출석을 2차례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일 윤 대통령 탄핵 10차 변론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헌법 규정이 명확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을 통해 연장하려는 시도를 해 논란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늘리자는 겁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 왜 늘리려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복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장기화됐다. 최근 8인 체제가 된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꼼수이자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까지인데 후임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임기를 연장해 진보 우위의 헌재 구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문영배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입니다. 오로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영배 대행 체제의 생명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기원은 특정 재판관을 염두에 둔 거란 지적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거나 국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조기 대선을 애써 말하지 않으려던 국민의힘 분위기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토론회를 찾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신경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는 김 장관 응원 구호로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화이팅!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는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등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에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고 했고 대권과 관련해선 말씀드릴 건 아니라면서도 확장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질문엔 약자를 위해 온 정치는 바뀐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 재단 보조, 미싱 보조,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각각 인터뷰에서 출마에 무게를 뒀습니다. 늘 대선 후보였어요. 제가 정치하며 준비하는 게 지금은 대구시정하고 차기 대선 준비입니다. 플랜 B는 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례적으로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며 눈치 볼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국회에 지켜낼 수 있고 이 지사는 반국가 세력과 맞서겠다면서도 조기 대선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복귀에 앞서 계엄 당시를 회고하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에는 당 대표 시절 자신이 선택한 3가지 패착을 담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을 표현한 대목도 있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한 한동훈 대표는 하루 만에 한덕수 총리와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당초 탄핵에 반대했다가 불가피하다고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탄핵안 가결 직후엔 제가 계엄했냐는 발언으로 의원들과 대립한 뒤 한 대표 체제는 붕괴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계엄 선포부터 사퇴까지 2주 동안 겪은 3가지 일련의 과정을 아쉬움이 남는 선택으로 꼽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퇴 후 2달간의 성찰과 소회, 미래산업과 청년 정책에 대한 정치관과 철학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미안함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복귀 행보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예약 판매 시작과 함께 공개된 저자 소개엔 법무부 장관과 당대표, 공군 법무관 경력까지 포함됐지만 21년간 몸담았던 검사 이력은 넣지 않았습니다. 복귀 움직임에 친윤계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장소는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다음 주 후반 책 출간에 맞춰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한 전 대표는 전국 대학가를 돌며 청년들과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최근 우클릭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느닷없이 당의 정체성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클릭이 아니라 원래 자리라고 했는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중도 코스프레는 하지 않겠다던 말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영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보수 집단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의 우리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 최근 반도체법 52시간 예외를 시사한 발언 등을 두고 우클릭이란 지적에 원래 우리 자리에 있었고 우클릭은 프레임이라며 민주정권일 때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발전했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표현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도 잇따라 당의 현 스탠스는 합리적 보수라며 지원 사격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닙니다. 정말 중도 보수 정도의 정당이죠. 중도층 표심 공략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정체성을 잃고 포지션을 중도로 이동하면 오히려 불신을 사고 지지층에는 배신감을, 중도층에는 의심을, 보수층에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며 중도 코스프레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2017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선 일부러 선택받기 위해 포지션을 옮길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과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맞물린 상황에서 말 바꾸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당내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을 제기했고 비명계에선 아무 토론도 없이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당화 현상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써 있습니다. 당 강령에 없는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에 소속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엔 4명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원희 의원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중도 보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했고 오기영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는 합리적 진보 개혁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고 일갈했습니다. 최기상 의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수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린다.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당 정체성 논쟁은 비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이라고 직격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한 번의 선언으로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외 모임인 초일에는 당의 사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관련된 상의가 된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위해 정체성을 내던진 보수 사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논의 과정 없이 당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준표 시장을 여론조사를 통해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홍 시장은 명 씨와의 연관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홍준표 시장 아들의 친구가 자신의 돈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들과 고교 동창이자 지난해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부장으로 7개월간 근무했던 최모 씨.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는 최 씨가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최 씨는 여론조사를 위해 확보한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공을 세워 정치를 하고 싶어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홍 후보 쪽에 전달한 적은 있지만 홍 후보에게 보고됐는지는 모른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에서 선임 보좌관으로도 일했던 최 씨는 2020년쯤 지역의 한 사업가 소개로 명 씨를 알게 됐고 명 씨가 김종인, 이준석 등 정치인들을 만나게 해줘 친하게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 진술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모르는 일이고 홍 시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측의 반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야당과 특정 언론사가 같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인 2021년 3월에 쓴 SNS를 인용해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 지지율 홍보에 사용했다며 명 씨를 사전 차단했다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 언론사와 미래한국연구소가 공동 의뢰한 조사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가 이 글을 언급하며 오 시장과 명 씨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박 의원은 30분 뒤 명태균 오세훈 게이트가 점점 드러난다는 글을 썼습니다. 오 시장 측은 공표된 여론조사를 홍보에 활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난해 박 의원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하고 단독이란 타이틀로 여론을 선동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사기꾼이 물건 팔러 왔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 알겠습니다. 앙심을 품고 상당한 악담과 저주와 자기 딴에는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은 대선 경선 때 여론 조작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아들이 명 씨에 속아 감사 문자를 보낸 거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 신청한 관계자가 나왔는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조만간 결심될 것 같아요.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 변경을 한 데 대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말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오늘 재판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식품연구원 관계자 A씨가 출석했습니다. A씨는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다가 이어 재판장이 다시 묻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고 김문기 처장과 찍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AI에게 물어봤다며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I의 알고리즘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이 대표 측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을 끝으로 항소심 재판을 끝낼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인데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김 전 부장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17일, 2심은 7일 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도 1980년 5월 24일 사형을 선고했고 사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0월 26일 형명은 이 나라의 건국기념이고 또한 국식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당시 보안사가 대법원 재판에 불법 개입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사를 거쳐서 군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고등법원은 청구 5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사 수사관들이 며칠간 구타와 정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국민들에게 하나의 상식으로 채택됐으면 좋겠다라는. 유족 측은 재심에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한밤중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거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50년도 더 지난 노후 아파트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거실 천장 한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윗세대 베란다 창문이 보일 정도입니다.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 지난 16일 오전 3시 30분쯤입니다. 가로 60cm, 세로 30cm의 무게는 20kg이나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거실에 있던 선반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잠을 자던 집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3시간 전에는 여기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사고가 난 아파트는 55년 전에 지어져 복도 곳곳에 녹이 슬고 외벽 여기저기에 금이 가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2월 안전점검에서 즉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아파트 옆에 주차장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집이 흔들리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땅을 파잖아요. 무슨 기계도 들고 파잖아요. 그걸로 더 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구청 측은 주차장 공사가 아파트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정밀 안전진단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엔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기업들은 경제 사절단을 꾸려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발표할 자동차 관세율을 25%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승용차 관세율 2.5%에서 단숨에 10배로 올리고 한국처럼 FTA를 맺은 나라에도 무차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Have you decided specifically what the auto tariff rate should be?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앞서 예고했던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about semiconductors and pharmaceuticals?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다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시간을 주고 싶다고 덧붙여 관세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협상 무기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관세율을 10% 정도로 예상했던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기업 관계자 26명이 참여하는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백악관과 의회 인사들을 만나 관세와 함께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사례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누구와 좀 어떤 이야기 나누실 예정이신지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미팅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미국으로 떠난 정부 대표단도 미국 통상 당국자들과 만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이 관세가 현실화하면 우리 기업이 얼마나 타격을 받게 되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관세 25%가 적용되면 아무래도 가격 문제가 가장 크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투싼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 현재 기본 가격이 4,800만 원, 경쟁 모델인 혼다 CR-V는 4,980만 원으로 혼다가 약간 더 비쌉니다. 그런데 투싼은 현재 한국 울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어서 관세 부과 대상이고 혼다 CR-V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생산돼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관세 25%를 맞으면 투싼만 1,000만 원가량 가격이 오르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업계 전체의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에 50조 원 가량이었는데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총 수출액이 4조 원 정도 줄어들고요.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9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수출액의 5분의 1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각 기업들이 굉장히 비상일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일단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라바마 공장이 연간 36만 대, 조지아 공장이 34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요. 올해 가동을 시작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완전히 가동돼 50만 대를 생산하면 총 연간 120만 대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수출량은 170만 대로 이렇게 총력 가동을 해도 수출량 전부를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4월로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부과가 되는 겁니까? 강행하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관세를 25% 매기겠다면서 경제 영향을 조사했었는데요. GM이나 포드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미국 내 물가 상승 우려로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멕시코와 한국에 모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 기업 GM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관세는 25%를 고집하기보단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성상 100% 다 자국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25% 다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협상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량을 강조하고 쿼터제나 종목별 차등 관세 등 여러 전략을 고안해야 된다고 조언했고요. 전반적으로는 무기류나 LNG 등 다른 품목의 수입량을 늘려서 대미 흑자를 줄여주는 방안도 카드로 거론됐습니다. 흑자를 줄일 수 있는 그 나라 입장에서 안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이 이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일 것인가, 거기에 균형 무역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라지만 최대한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협상에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인기 지역의 집값은 경기 침체에도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지방 상황은 심각합니다. 지역 산업이 몰락하고 사람도 빠져나가면서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상가도 텅텅 비어서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현실을 먼저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계약자에게 선착순으로 600만 원짜리 골드바 증정 행사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이러니까 4년 전에 분양가에 맞추지는 못하지. 그래서 마켓 최고 1억까지 있어요.
조선업 호황으로 한때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섰던 거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고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흉흉합니다. 사모하는 거를 1억 한 7, 8천에 갑니다. 특히 조선업 불황기에 평택 등지로 떠난 젊은 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층이 메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산지역동이다 보니까 옛날에 50, 80년에 정년 퇴직을 했는데 65세까지도 쓰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표적인 반도체 밸리인 평택도 삼성전자 실적 추락으로 상가와 업무 시설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전에 한 3만 명 정도가 삼성에 출입을 하셨는데 지금 10,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상가들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부동산 침체로 지방 건설사도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보셨듯 지방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서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2천 가구로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17,000 가구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2배나 훌쩍 뛰었습니다. 정부는 LH를 통해 이런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 가구를 분양가보다 낮게 사들여 임대 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B아파트만 허용하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도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는 허용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운용하는 민간의 리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발 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LH 매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대출 규제 완화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출 제도를 전체적으로 완화하지 않게 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죠. 보다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중과 완화 같은 세제 개편조차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54일 만이라 시급한 현안을 너무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변론 한 번으로 심판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심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국회 측 정청래 의원에게 탄핵 입증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도 나왔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탄핵 심판 피청구 인석에 앉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입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한 총리 관련 수사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변론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댄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심중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국회 재석 3분의 2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한 차례로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국회 측은 한덕수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내란 동조, 방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한덕수 총리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해제를 설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선출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하지만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만 국회는 탄핵 소추로 응답하셨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후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 측의 한 전 대표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의 택시와 버스 운전자도 많아졌습니다.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상가로 돌진합니다. 70대 택시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황당하면서 깜짝 놀랐죠. 정부가 65살 이상의 버스와 택시,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시험을 강화합니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자격시험은 7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5등급, 즉 불량이 나오면 불합격이었는데 합격률이 99%에 달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입니다. 5등급이 2개라 부적합 판정으로 재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사고 발생이 높은 항목 중 2개만 4등급을 받아도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적합 판정을 했던 초기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이제는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업계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지만 부적합한 운전자분들이 좀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사고가 나면 피해량이 더 없다라고 좀 판단이. 생업이 달린 개인 택시 운전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털컥했어요. 나이 들은 사람 못지게 하는 조건을 까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계죠. 생계 때문이죠.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 콘텐츠와 기업들을 선정하는 2025 K브랜드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K 콘텐츠 분야에선 범죄도시4, 미스트롯3, 임영웅, 변우덕 씨 등이 수상했고 KB금융그룹, 신한은행, SK텔레콤, LH 등 총 8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TV조선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So where's all the data go? Every step, every breath, all of it stored. Everyone's data in the circle is being studied, monetized. 세계적 기업 서클의 직원 메이가 어느 날 회사 데이터 센터를 보게 됩니다. 직원들의 모든 정보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사장은 감시 카메라를 온 나라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밀이 없다면 범죄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죠. 실상은 개인 공간이 전혀 없는 끔찍한 반이상향 디스토피아입니다. 일상의 중국발 감시 포비아가 번지고 있습니다. 싼 가격에 훌륭한 기능을 선보인 AI 딥시크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았습니다. 딥시크 주간 사용자만 지난달 기준 121만 명, 챗 GPT 다음으로 많습니다. 신규 앱 다운을 중단했다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산 전자제품에 부착된 마이크와 카메라도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원격 시청 카메라 IP캠 80% 중국산입니다. 여기서 수집된 사생활 영상이 중국 웹사이트에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초저가 C커머스가 수집한 개인 금융 정보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논란이 되자 중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我们也希望有关国家避免采取将经贸科技问题泛安全化、政治化的做法。 하지만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을 통해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의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 목표가 바로 데이터 제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디지털, 테크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포증이 확산하고 미국이 틱톡 금지법, 딥시크 금지법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주민들이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빅브러더는 늘 당신을 보고 있다. 24시간 텔레스크린으로 감시하는 지독한 사회, 그게 중국발로 현실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싸다고 함부로 쓸 일은 아닙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2월 19일 앵커 칼럼 오늘 싼 게 비지떡이었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추위가 풀리며 봄에 조금씩 가까워지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경북 북동산지는 한파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더 늘었는데요. 대기가 메마른 상태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인천이 영하 7도, 춘천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